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당나라 들어갈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수나라까지 봤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인강이나 이런 걸 찾아볼지 모르겠지만 찾아봤을 때는 수나라에서 끊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한번 끊어 보려고 위진남북조 수로 갔었고요. 오늘은 수나라를 이어서 이제 등장하게 된 당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40에서 42페이지이고요. 45쪽에 있는 건 단원 정리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43페이지 보시면 일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본은 나중에 한 번에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뭉쳐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본은 살짝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43페이지로 돌아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오늘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당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저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수 말기에 반란들이 막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토목공사라던가 뭐 대우나 뭐 토목공사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고구려 대규모 공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실패를 했었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 외부적인 문제들이 막 섞이면서 반란이 막 각지로 확산이 됐었고, 결국에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당 고조인데요. 당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수도는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당을 건국했습니다. 자, 수나라는 역시 장안이었지만 수나라에서는 전에 지도에서 봤지만 대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수도를.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연을 뒤에 이어서 이세민, 자, 이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는 과정도 참 복잡다단하기는 한데 뭐 그건 수업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궁금하면 좀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 당 태종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성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자, 각종 제도를 정비해서 당 제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외팽창까지 나서면서, 그래서 이 이세민 당 태종이, 이 사람은 태종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죠. 당 태종이 썼던 연호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 당 태종이 다스릴 시기를 매우 태평성대다라고 해서 정관의 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관의 치라고 하면 정관이라고 하는 연호를 쓸 때의 당나라의 어떤 통치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이제 태평성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관의 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첫 번째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당이 건국되었습니다. 당이 건국이 되고 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태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당 태종이 뭘 했고 당 태종에 이어서 당 고종이 뭘 했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자, 주로 그리고 대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종과 고종의 대외 팽창 정도로 선생님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종과 고종의 대외 팽창 정도로 이 제목을 달았고요. 그럼 태종은 뭘 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조금 이따 지도는 같이 볼 거예요. 교과서 40페이지 밑에 지도 보면은 당 옆에 동돌궐이라고 보여요. 동돌궐. 그 동돌궐과 그러니까 돌궐 중에서도 이제 동쪽에 있었던 돌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돌궐과 먼저 뭐 했냐? 동돌궐과 그 지배하에 있었던 서북 지역, 당나라 입장에서 서북쪽이니까 동돌궐 있는 그 일대에 있는 사람 민족들 얘기하는 겁니다. 서북 지방에 있는 북방 민족을 복속, 당나라 밑으로 무릎을 꿇렸다는 얘기입니다. 동돌궐과 그 밑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러 북방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무슨 칭호를 받냐면요, 중국과 북방 유목민의 왕을 의미하는 천가한, 그쪽 사람들의 말로는 탱그리가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탱그리가칸. 그래서 이제 한자로 쓰면 천가한, 무슨 뜻이라고? 중국과 북방 유목민의 전체 왕을 의미하는 천가한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죠. 이 대팽창에서. 그래서 이 당나라가 또 태종 시기에 엄청나게 또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태종에서 이제 고종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한국사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당 태종과 당이 태종일 시절에 신라가 당나라와 나당 동맹을 체결하죠. 하지만 그로부터 조금 있다가 바로 태종이 죽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요. 당 고종 시기에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고종에게 들어가 있죠. 고종에게 들어가 있고, 고종은 또한 동쪽이 아니라 이제 서돌궐,
서돌궐을, 자 거기 보시면 40페이지 지도를 계속 보면 동쪽보다 좀 더 서쪽으로 가면 거의 이제 중동에 거의 다다라서 서돌궐이 보이죠. 얘네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서양사에서 투르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뭐 셀즈쿠 튀르크, 뭐 나중에 가면 오스만 튀르크 막 이런 이야기들이 보일 텐데 얘네들, 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서돌궐까지 예속시켜요. 복속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자기 밑으로 이제 넣었다는 얘기고, 거기에다 이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 팽창이 태종과 고종 시기에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빨간색이 당나라의 세력권이라고 되어 있죠. 당의 세력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태종과 고종 시기에 이렇게 동돌궐과 서돌궐,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기, 한국사로 보면 삼국 통일전쟁 시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팽창을 하는데 와, 이 당나라는 엄청나게 넓네. 근데 보면 복속, 예속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당나라가 완전하게 자기 영토로서 정복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리고 지방관 파견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당나라는 대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걸 세 번째 문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에 대한 거냐면 당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뭐야? 이제 어딜 복속시켰어. 그런 다음에 영토가 너무 넓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치를 할 거냐? 왜냐면 영토가 너무 넓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막 동돌궐, 그리고 그 밑에 북방 민족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영토가 넓으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들의 통제력,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뭔가 어떻게 갖춰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다른 민족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했냐? 자, 당인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오네. 직접 지배하기 어려운 주변 민족을, 자, 일단 이게 뭐 간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주변 민족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통치를 한대요. 간접적으로 통치하는데 이러한 대외 정책을 뭐라고 부르냐? 기미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미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미정책이 무슨 뜻이냐? 자, 요게 이제 의미입니다. 실제로 기미정책을 어떻게 실시를 했느냐? 정복지역에다가 자기들의 지방관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복지역의 우두머리. 그럼 뭐야? 예를 들면 동돌궐 지역이야. 그러면 그 동돌궐에 돌궐족 있죠? 돌궐민족. 그 돌궐민족의 우두머리를 도독에다가 임명을 해서 야, 그 지역은 너희들이 자치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쪽 민족, A라고 하는 민족을 이제 복속시켰어. 그럼 그 A 민족의 우두머리를 도독으로 임명을 시켜서 그냥 그 지역 자치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의 감독을 받아라? 중앙에서 그 일대 지역을 싹 묶어서 도호부 이런 걸 설치합니다. 도호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그 도독들을 감독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뭘 설치해요? 도호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도독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감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독들은 다 누구야? 각 그 지역의 민족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좀 덜하죠. 반발이 덜하죠. 당나라 사람을 지방관으로 보내는 것과 그 지역의 민족의 우두머리를 그대로 도독으로 임명하는 것과 당연히 뒤에 쪽, 후자 쪽이 반발이 덜하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걸 우리가 당의 대외 정책인 기미정책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당 제국을 안정적으로, 그렇죠. 이게 당나라 입장에서는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는 이전 중국 국가들처럼 책봉, 조공을 받고 그들을 책봉하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외교 관계를 통해서 책봉 조공 체제를 통해서 주변 국가의 안정까지 깨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당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기미 정책까지도 하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책봉 조공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이런 대외 정책을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외 정책 바깥으로는 이 정도 정리하고, 그럼 당나라를 안쪽으로 어떠한 체제 정비를 하고 있었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앞으로 갔네. 자, 제도 정비를 해서 당 제국의 기반을 공고히 했대요. 당 태종 때. 그러면 당나라는 어떠한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의 통치 체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의 통치 체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중요한 말 나오죠? 당은 어떻게 수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승을 해가지고 그대로는 아니겠죠. 계승을 해가지고 당에게 더 필요한 방식으로 더 세련되게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배, 통치 체제를 뭐라고 부르냐? 율령 체제라고 부릅니다. 율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법적인 체제로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령. 그러니까 율과 령에 따라서 체제, 뭔가 이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율령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명이 나와 있냐면 교과서 39페이지의 날개에 수나라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은 형법, 어떤 그들을 뭐 벌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벌하는 것들을 율이라고 하고요. 령이라고 하면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율령이라고 하면 형법과 행정법으로 다스리겠다라기보다는 법에 따라서 율령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건 율령이 이제 중간에 뭔가 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수정한 것, 보완한 것을 격이라고 하고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써 있듯이 시행세칙, 어떤 법이 있으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정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령, 격, 식에 따라서 통치하는 체제, 율령 체제, 즉 법.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배우는 거 이거 다 뭘로 돼 있겠어요? 법으로 돼 있겠죠. 그렇죠. 율령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뭐예요? 율령 체제인 거예요. 법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율령 체제, 당의 통치 체제를 그냥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의 통치 체제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을까? 중앙 조직, 중앙 관직은 어떻게 돼 있어? 삼성 6부의 행정 조직을 운영을 합니다. 성 3개, 부 6개의 삼성 6부의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은 왼쪽에 써 있지만 조금 이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자, 지방은 어떻게 운영한다? 주현제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현제, 주, 그 다음에 현. 옛날에 군현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수나라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주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을 삼성 6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39페이지랑 좀 왔다 갔다 해보세요. 3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중앙관제를 삼성 6부로, 지방은 주현제로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국가는요 호적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인구대장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이를 근거로 해서 농민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나누어주는 뭐를 시행했다? 균전제를 실시했다. 이것도 법으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율령체제죠. 자, 이것도 법으로 돼 있을 거예요. 다 율령체제예요. 자, 그래서 국가는 호적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농민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나누어주는 균전제를 시행하였다. 균전제? 수나라에서 했었잖아. 북위에서도 시행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균전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어. 그럼 이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균전을 지급받은 성인 남자는요, 국가에 뭐의 의무를 진다? 조용조를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군대에 동원될 의무가 있어요. 이 제도를 부병제라고 얘기하죠. 부병제. 그래서 수나라에서도 썼던 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당나라에서 수용을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의 시행으로 이제 군사력, 부병제, 그다음에 재정을 모두 이제 강화할 수 있었다. 재정은 이제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주고 그 토지를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조용조라는 세금을 내고, 하나는 또 성인 남자면 군역의 의무를 지는 거죠. 그래서 부병제와 조용조 그리고 균전제가 함께 엮여 있는 모습이다라고 일단 보시고, 자,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삼성 6부제와 지방의 주현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앙에 보면 황제 밑에 삼성이 있습니다.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서성에서는 정책을 입안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정책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하성은 뭐 하는 거예요? 정책을 심의하죠. 이 정책이 괜찮은가 이런 걸 심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면 실제로 상서성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관리의 인사권과 관련된, 관리를 임명하고 자르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건 어디서 해요? 이부에서 하고. 돈과 관련된 거, 재정, 호부에서 하고. 그리고 외교나 교육과 관련되면 어디서? 예부에서 하고. 군사와 관련된 거면 병부에서 하고.
법과 관련된 거 형부에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토목, 건축, 뭐 공사 짓는다거나 이런 일들과 관련된 거면 공부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 육부제가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지방에선 주, 큰 덩어리로 주, 그리고 주 밑에 작은 덩어리로 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수나라에서도 그렇고 당나라에서도 쓰고 있는 주현제와 삼성 육부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당 조정에서 농민에게 일정 호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한다. 이게 무슨 제도? 균전제죠. 그러면 균전제를 받았으니 이 농민 있죠. 농민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조를 낸다고 했죠. 조용조. 그래서 첫 번째 조는 토지세를 얘기하는 거고, 용은 노동력. 국가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이 군역 말고 뭐 자 공사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이걸 몸으로 하는 것도 이제 세금의 일종인 거죠. 용 있고요. 마지막 조는 이 두 개는 조는 한자가 달라요. 이 조는 그 지역별 특산물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균전을 받았으면 농민은 첫 번째 토지세, 노동력, 특산물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인, 남성, 해당되는 사람이면 뭐도 내야 돼? 몸으로 병역의 의무까지, 군역의 의무까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 조정에서는 토지 줄 테니, 땅 줄 테니까 뭐 하는 거야? 군사력과 세금 내놔라 이거죠. 세금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죠. 자, 그런데 요게 조금 이제 안타깝죠. 요게 조금 병역을 할 때 실제 이 당시에 농민들은 어떻게, 예를 들면 병역을 해서 군사훈련을 나가야 돼. 그러면 갑옷도 필요하죠. 그럼 또 뭐도 필요해? 무기도 필요하죠. 이거 다 스스로의 돈으로 구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돈으로. 그럼 솔직히 당나라 입장에선 균전 줘놓고 여기엔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죠. 군사력에. 뭐 하나도 안 들진 않겠지만 돈이 많이 아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꿀이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사실 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다고는 하죠. 개인 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먼저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 균전제와 조용조제도 부병제 제도라고 하는 거에 근간, 기반은 뭐예요? 뿌리가 뭐야? 균전이죠. 토지를 줄 테니 세금과 군사력 내놔라라는 거니까 토지를 줄 테니, 그죠? 토지를 줄 테니 토지를 못 주게 되면 얘도 문제가 생기고 얘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따가 보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당나라 영토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바스 왕조라고 있죠. 아바스 왕조. 이게 이제 이슬람 국가예요. 나중에 서아시아의 역사에서 볼 건데,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자, 그러면 봐봐. 자, 당나라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팽창을 해나간 거죠. 서쪽으로 쭉 팽창한 거죠. 동돌걸도 먹고 서돌걸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이쪽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한번 표시해 보죠. 서돌걸 한 요쯤이에요. 요쯤. 대충 이쯤입니다. 이쯤에 어디 탈라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탈라스. 그래서 여기서 둘이서 팽창을 하다가 탈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탈라스 전투가 벌어져요. 어디와? 아바스 왕조와 이슬람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 사이에. 탈라스 전투가 751년인데요.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누가? 당나라가 패배합니다. 당나라가 패배해요. 자, 751년에 당나라가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나중에, 자, 그럼 봐봐. 이쯤이면 딱 이 길목이잖아. 어디? 비단길 길목이잖아. 여기 사막길이라고 있죠. 비단길 길목이잖아. 실크로드. 그렇다 보니까 당나라가 여기를 지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실크로드로 가는 길목이 막히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 당시에 교역상으로도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요. 요때. 자, 그럼 요거 잘 기억해 놓으면 조금 이따가 당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탈라스 전투. 나중에 이슬람 아바스 왕조 할 때 탈라스 전투 다시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당의 변천과 제도의 변화, 당도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변화를 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줘야 돼. 자, 그럼 우리 자, 당을 건국한 이연, 고조, 그 다음에 당 태종, 이세민, 그 다음에 당 고종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더 알아줘야 되는 당의 황제, 당 현종입니다. 자, 당 현종 시기에 자, 강남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 사람이 한번 안 들어갔어서 그렇지, 사람이 한번 들어가니까 여기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강남은 계속해서 생산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대외무역도 발전하고 이러면서 현종 시기에는 당이
아주 거의 전성기다 할 정도로 당이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관의 치라고 불렀던 것처럼 현종 때에도 번영이 절정에 달해서요. 현종 때 썼던 연호인 개원에 따라서 개원의 치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그런데 현종 시기에 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이 현종 시기에는 당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도 싹트고 있는 시기였어요. 자, 절도사의 등장. 자, 절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대요. 율령체제의 붕괴. 자, 율령체제의 붕괴. 봐봐. 이 율령체제가 붕괴한다? 법적으로 굴러가는 것들이 붕괴한다? 우리가 배운 율령체제의 핵심은 뭐예요? 삼성육부제도와 주현제. 그리고 뭐야?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죠. 이 율령체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절도사의 등장, 그리고 율령체제의 붕괴. 이게 당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은 넓은 영토를 수비하기 위해서,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대외정책 지금까지 뭐 썼어요? 기미정책을 썼었죠. 뭐야? 도호부 몇 개 설치해놓고 얘네들이 누구를? 각 지역 민족들의 우두머리인 도독들을 감독하게 했었잖아. 그런데 당이 이 시기쯤에서 영토가 넓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수비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수비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 넓은 영토를 수비하기 위해서 이전에 쓰던 기미정책의 도호부 대신에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를 하고요. 자, 봐봐. 용병의 모집과 훈련을 맡겼대요. 용병. 자, 절도사를 지방마다 설치를 합니다. 관직을. 그럼 절도사가 뭐 하래? 용병을 모집하고 훈련하래요. 얘들, 용병은 뭐예요? 돈을 주고 쓰는 병사죠. 근데 지금까지, 지금 율령체제 봐봐. 율령체제 보면 이 병역은 뭐야? 징병제죠. 여러분, 징병제가 뭐야? 징병제가? 일정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가해서 그 병역의 의무에 따라서 모두가 병역을 하게 되는 게 징병제죠. 우리나라가 지금 징병제잖아. 근데 여기서는 용병은 뭐야? 돈 주고 쓰는 병사들이에요. 뭐가? 슬슬 모병제라고 하죠. 이걸 병사를 모집한다 그래서 모병제라고 하는 건데, 모병제가 슬슬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절도사가 등장을 하면서. 덕분에 당시에 일시적으로 국방력이 강해졌으나 절도사가 용병들을 모집하죠. 그리고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절도사가 지방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중앙에 손이 잘 안 닿을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절도사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절도사의 군사력이 강해져요. 절도사 세력이 강해지니까 황제권이 약화되는 거야. 지방마다 절도사들이 막 자기가 힘이 좀 세지고 막 용병들 모집해서 군사력 강해지고 이러니까 황제권이 약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복선이 깔렸죠. 누가 난리를 한번 치겠어요? 힘이 세진 절도사가 한번 난리를 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시면 현종의 치세라고 하는 말이 현종이 다스릴 때 이런 뜻입니다. 현종의 치세와 선생님이 단 제목이에요. 현종의 치세와 절도사의 등장,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당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절도사, 뭐 율령체제의 붕괴 이런데 방금 절도사 얘기는 들었어요. 절도사가 왜 당을 흔든 건지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율령체제의 붕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선생님의 율령체제의 동요라고 하면 흔들린다라는 뜻이죠. 율령체제의 동요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봅시다. 율령체제의 붕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당연하죠. 얘들아. 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균전제의 동요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가를 돌리고 있는 게 뭐야? 세금, 경제적으로는 조용조,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부병제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 둘 다 뭐가 필요해요? 토지 줄 테니. 균전제가 필요하죠. 토지 줄 테니 세금과 뭐 해라? 군사해라. 군역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전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얘네 둘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균전제의 동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생겼을까? 균전제의 동요.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 균전제 못하겠죠.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 봅시다. 현종대에 인구가 많이 증가해요. 살기 좋으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해. 그러면 또 땅은 얘들아, 인구가 늘어나면 땅도 늘어나요? 아니죠. 땅은 그대로지. 그냥 인구가 늘어났어. 그럼 땅은 그대로니까 줄 토지가 줄어들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니까 현종대 인구가 증가하니까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얘들아, 지금 국가에서 토지를 나누어 주고 있죠. 농민들에게. 그러면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균전제에서 뭐가 불가능한 거냐면요. 내 토지를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국가가 나누어준 그 균전제로 나누어준 그 균전 있잖아. 그 균전을 경작하고 조용조 부병하고 사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토지를 자기가 가지는 토지 사유가 불가능한데 슬슬 토지 사유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을 때였단 말이야. 토지 사유제가. 토지 사유가. 특히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막 절도사 이런 막 힘센 애들부터 막 자기 땅 조금씩 막 가지고 있는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사유화가 촉진이 됩니다. 균전제가 슬금슬금 흔들리고 있죠. 토지 못 주고 있고요. 원래 토지 자기 거 못 가지는데 토지 사유화도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균전제가 붕괴가 되죠. 자, 균전제가 붕괴가 되니까 뭘 하라고 못해요. 야, 군역해 라고 하면 야, 토지도 안 줘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조용조, 세금 내 라고 하면은 야, 토지도 안 줬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균전제의 여기 계속 볼게. 균전제의 붕괴로 농민들을 부병제로 징집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병제로 징집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전부터 살짝 모병제, 아까 말했죠? 모집하는 거에 돈 주고 그러니까 군사를 샀쓰는 거지. 자, 용병의 모집을 절도사들이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병제가 실시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무너졌어? 균전제 무너졌죠. 그 다음 뭐 무너졌어요? 부병제 무너졌죠. 그쵸? 모병제 실시했으니까. 자,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갔어요. 균전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조용조만 남았죠. 조용조만. 그래서 직업군인을 이제 슬슬 모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군사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돈을 줘야 돼요. 얘네들 월급 줘야 된단 말이야. 직업군인이니까. 군사비로 재정 지출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토지는 못 줘요. 그럼 어떻게 해? 세금 제도를 바꾸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균전제가 동요됩니다. 땅을 못 줘요. 토지 사유가 늘어나. 그러니까 부병으로 징집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 안 할 건데?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땅을 못 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죠.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러면 그걸 당연히 돈이 누구에게 가겠어? 세금 내라고 농민들에게 가겠죠. 세금을 못 내요. 왜? 땅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바뀌겠지.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종 말년에 자, 이러한 내부적인 혼란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종 끝날 때쯤에서 그렇죠? 절도사가 한번 난리 친다 그랬죠. 절도사인 누구? 안녹산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하인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 그래서 우리는 앞글자를 한 글자씩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사의 난은 당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안사의 난은 여러분들 진짜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당은 안사의 난 이전과 안사의 난 이후로 나뉩니다. 당은. 그래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755년에 당을 큰 혼란에 빠뜨린 안사의 난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요 시기쯤 해가지고 당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어디? 아까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랑 751년에 탈라스 전투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당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사막길, 비단길 교역권을 빼앗겼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거의 같은 해죠. 751, 755잖아. 내부는 난리가 났고 바깥에서도 졌어요. 그리고 비단길도 뺏겼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이 마구잡이로 힘들어지는 거죠. 자, 반란을 진압합니다. 안사의 난 반란을 진압하면서 중앙정부는 당연히 약화되겠죠. 막 지방에서 절도사들 나도 한번 해볼까? 뭐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럴 거 아니야. 절도사가 한두 명도 아닌데. 그래서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힘은 약화가 되었고요. 지방은 사실상 절도사들이 그냥 지방을 다스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대혼란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사의 난의 의미라고 할 거예요. 안사의 난으로 사실상 율령체제가 완전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율령체제가 금이 가고 있어서 쩌적 가고 있었는데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그 쩌적 금이 가고 있었던 율령체제에 망치질을 가해버린 거죠. 그냥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와장창. 자, 그래서 균전제가 붕괴됩니다. 균전제가 붕괴돼서 뭘로 바뀌었대? 장원제로 바뀌었다. 얘들아, 장원제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를 사유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장원이라고 하는 건 막 넓은 토지들을 막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요. 장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균전제가 붕괴되었다는 건 장원제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이다? 토지 사유가 사실상 인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장원제로 바뀌었고, 자, 아까부터 나오고 있었던 것들이 정리되는 거죠. 부병제는 완전하게 모병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았다고? 세금제도만 남았다고요. 자,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 균전에 기반을 한 조용조는 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균전제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용조를 대신해서 뭐 양세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양세법. 양세법 굵은 글씨죠? 중요합니다. 양세법은 중요해. 봐봐. 각종 세금을요. 어떻게 내냐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에 2번 내게 하죠. 2번 내게 하죠. 그래서 2번 세금을 낸다라고 해서 이름이 양세법입니다. 2번 낸다고 해서 양세법이 여름과 가을에 내도록 한 제도로, 자, 명나라, 나중에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명나라 때 일조편법이라고 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조편법이라는 세금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수백 년을 사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양세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앞으로 계속 명나라 때 일조편법 나올 때까지는 계속 양세법이에요. 계속 양세법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무슨 사회 변화야? 율령체제 망가지고 막 안사이난 부러져가지고 막 난리 났어. 절도사들 난리 났고 막 이런 상황, 중앙정부 약화되고 막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 황소의 난, 황소 그 동물이 일으킨 난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황소의 난, 875년에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당은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되었고, 자, 그렇게 보면은 사실 당이 오래 버틴 거죠. 755년에 나라를 거의 망가지게 할 정도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나라는 언제 멸망해요? 907년에 멸망하는 거 보면 당이 꽤나 잘 버틴 거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 150년을 버텼잖아. 자, 급격히 쇠퇴했고 결국 절도사였던 주전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907년. 결국 절도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네요. 이후 절도사들이 서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막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는 잠깐의 또 어떤 혼란기, 분열기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5대 10국 시기라고 부르거든요. 5대 10국의 분열기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41쪽의 밑에 날개에 보시면 한번, 자, 당 멸망 이후에 화북 지역, 그러니까 그 원래 중국의 중심 지역 있죠. 화북 북쪽 지역,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라고 하는 애들을 5대라고 부르고요. 5대에 걸쳤다라고 해서, 그리고 요 남쪽 강남 지방 있죠. 이 중국 남부 쪽에 10개의 국가가 들어서거든. 그래서 이 시기의 분열기를 5대 10국 시기라고 부르는 거죠. 나중에 5호 16국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5호 16국이랑은 다르죠. 자, 그럼 세제의 변화, 즉 세금제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덕 7년, 고조는 그러니까 이연이죠. 이연, 당나라 처음 세웠을 때 율령을 제절해서 전제, 토지제도를 확정을 할 거네. 그래서 이건 단위니까 이걸 이렇게 할 거래. 그런데 자, 정남, 중남에게는 1경을 줄 거고, 병이 많이 든 자나 신체 장애인에게는 토지를 이만큼 줄 거래요. 남편은 잃은 부인에게도 이만큼 줄 거고, 집안을 이루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이걸 더 줄 거래요. 뭐야 이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뭐에 대한 제도예요? 균전제에 대한 사료입니다. 균전제에 대한 사료인데, 얘들아, 균전제라고 하는 게 나중에 붕괴된다 그랬죠. 자, 균전제를 시행하면서 세금 조용조 내놔, 군역해, 이게 부병제였죠. 그런데 균전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부병제는 모집을 해서 쓰는, 직업군인을 쓰는 모병제로, 그 다음에 세금은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 양세법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이걸 잘 이해해봐, 얘들아. 균전제면 국가에서 토지를 사사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유를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균전제면.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국가에서 재산이 많고 적은 걸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가에서 토지를 나누어 준 거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세금 내고 하는 건데, 세금을 거둘 때 야,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좀 공평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다 나눠준 거니까. 그렇죠. 다 나눠준 거니까. 다 받았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전제로 깔려 있잖아. 그런데 양세법으로 가면 뭐가 무너졌어요? 균전제가 무너졌죠. 그리고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 장원제로 바뀐 상태죠. 장원제는 뭐가 인정되는 시기라고? 사유, 토지 사유. 내가 가지는 게 인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양세법에서는 뭐를 인정하는 거야? 재산의 많고 적음, 빈부격차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금제도에서. 자, 그래서 양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길 걸 걱정해서 황제께 아래요. 법을 만들어 조세제도를 하나로 통일을 했대요. 그래서 뭐에 따라서? 빈부격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더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토지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면 토지가 척박한지 이런 거 그리고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결국에 한마디로 하면 토지의 양과 질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징수액 세금을 거두는 액수에 차이를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밑에 행상을 하는 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주연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이렇게 하게 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금을 언제? 여름과 가을에 2번 걷는다. 그래서 2번 세금을 걷는다. 양세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료 2번에 양세법이 왜 시행됐어요? 균전제가 붕괴되고 토지 사유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 제도를 바꿔야만 하는 거였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본문에 양세법이 시행된 배경이 있거든요. 양세법이 시행된 배경. 거기 위로 올라가 보면 뭐 위기 극복을 위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균전제가 붕괴되고 토지 사유가 촉진이 되면서 양세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정리를 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당의 문화입니다. 당의 문화. 자, 당의 문화 보면 당은 이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외정책 실시했었죠? 주변으로 대외 팽창하고 막 이런 모습들 봤었잖아. 대외정책을 실시를 해서 동서교역로를 언제? 7세기 중반, 그러니까 600년대에 동서교역로, 아까 다시 한번 지도 볼까? 이 동서교역로 있죠, 교역로. 이쪽 지역을 장악한 게 언제라는 거야? 7세기 중반이라는 거죠. 600년대. 그래서 동서교역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막길, 그 다음에 바닷길 이런 교통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역 상인들, 저쪽 어떤 아까 중동 지역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서역 상인들과 활발하게 왕래를 하였고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견직물, 이 비단 얘기하는 거예요. 견직물이라고 하면 뭐 비단, 도자기 아니면 금과 은으로 만든 여러 액세서리, 세공품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로 수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써놔 봅시다. 자, 바닷길이라고 하면 해상교역로죠.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닷길, 바닷길이라고 하는 해상교역로를 어떤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 세워져요. 이때 시박사라고 하는 이거 박자가 선박 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박사라고 하는 이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 세워지는데 광저우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박사를 설치를 해서 요 해상교역을 관리 감독하기도 했다. 이런 거 하나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자, 당은 봐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실시해서 동서교역로도 확보했고 서역과 교역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활발한 교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에는 여러 나라의 문화가 막 들어와 있었어요. 막 서역의 문화, 막 종교 이런 것도 막 들어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당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당은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뭐예요? 당이 이제 외국인에게 개방 정책을 펼쳐서 외국인을 탄압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도 장안의 모습을 보면 진짜 난리가 났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자, 장안에는 세계 각지의 상인들 아니면 당나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아니면 유학 승려들, 불교 공부를 하러 온 유학 승려들 이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몰려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한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 나라의 종교들도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요거는 나중에 서아시아의 역사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조로아스터교, 서역 지역에서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자, 서역인들과의 왕래를 통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라던가 아니면 마니교, 네스토리우스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아니면 네스토리우스교 등등 이런 이제 외래 종교, 바깥 종교들이 이제 마구 들어오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당에서 만들었던 당삼체라고 하는 이제 도자기들이 있거든요. 그 도자기 모습을 보면은 아 정말로 당나라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국제적인 모습이 이들에겐 일상적이었던 거구나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대명궁이라고 해주고 여기 이제 궁전이 있어요. 궁성.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이제 황제의 영역 황성입니다. 자, 여기 전체가 이제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주작대로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대로입니다. 대로. 자, 근데 봐봐. 도교사원도 있고요. 세모가 도교사원이죠.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가 뭐래? 조로아스터교 사원들도 꽤나 많네.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하면요. 네스토리우스교는 나중에 이제 기독교, 크리스트교에서 일파로 나온 거거든요. 경교라고도 부르는데 그 네스토리우스교 사원을 보면은 어디에 또 있어? 여기도 네스토리우스교, 저쪽 크리스트교 일파도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 사원도 많고. 아 정말 수도 장안에서도 종교적인 모습만 봐도 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구나. 보시면 되고 여 옆에 있는 게 당삼체입니다. 당삼체. 그래서 당삼체라는 게 하는 이름이 뭐냐면 세 가지 색깔을 썼기 때문에 가운데 삼자를 쓴 겁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 색깔을 써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당삼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낙타 타고 있는 모습들이라던가 서역 상인들의 모습, 서역인들의 모습 여기 봐봐 막 수염 기르고 있고 막 서역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통해서 아 당이 국제적인 모습이 당시 굉장히 일상적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문화라고 했으니까요. 종교적인 것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당에선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 있었고 당 자체에서는 종교가 어떤 것들이 유행을 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내가 아까 제목을 안 달았죠. 이 첫 번째 제목을 보면 당의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문화 아니면 뭐 국제적인 특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목을 달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단에서 뭐 본다?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당대의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당대의 불교는 선종, 정토종 등 여러 종파가 유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당나라에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역시 이제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했다.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도 특히 북쪽 지역의 나라들에 보면은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것도 그러한 호국불교, 국가불교의 성격이 여전히 당나라로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서교역로의 발달. 자, 그러니까 동서교역로가 발달했다는 게 뭐야? 거기에 막 아스팔트 깔고 이랬다는 거라기보다는 자, 거기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되면서 좀 왔다 갔다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되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그런 길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동서교역로의 발달로 당나라 승려였던 현장이라던가 의정 같은 특히 현장 이런 유명한 사람이죠. 현장, 의정과 같은 이런 승려들이 서역 아니면 불교의 원산지인 인도 이런 데를 여행하고 여러 기록들을 남기기도 하였고 실제 불교 경전들을 들고 오면서 여러 불교가 좀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어떤 모델이죠. 모델. 삼장법사의. 자,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을 들어오기도 하였다. 여기까지가 불교 이야기고요.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저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마대사, 달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자, 선종은 이전에 있었던 불교는 뭐 경전 연구라던가 막 경전 공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저 선종은 경전 공부나 이런 것보다는 나의 마음 나의 수양을 통해서 해탈로 가는 그 수양을 중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종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도교는 여전히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어떤 도교 교단이 만들어지고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역시 이 도교 당나라에 보면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정도로만 도교 아직 발전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당나라의 문화의 키워드를 꼽아보라 라고 하면 첫 번째 국제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3번인데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뭐다? 귀족적인
문화라고 하는 게 당나라의 두 번째 문화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은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문벌 귀족이 약화되었다면서요 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벌 귀족들이 쉽게 나아갈 수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문벌 귀족이 이전보다 과거제가 시행이 되면서 좀 약해졌다라는 표현도 앞에 있었지만은, 이제 문벌 귀족들은요, 그 가문의 힘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귀족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화의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문화의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가문의 힘도 있고, 이 사람들 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도 나중에 과거제에도 계속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당나라엔 또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뭐 우리 조상이, 우리 아빠가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등급의 관직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뭐 아들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자식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관직에 등용을 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었어요. 음서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귀족들은 계속해서 가문의 세를 불려나가고 귀족 중심의 문화, 귀족 중심의 사회를 일구어 나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귀족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좀 고풍스러운 문화들이 발달하겠죠. 자, 문학에서는 귀족의 취향에 맞는 시가 발달해서 이 당나라에 보면요, 유명한 시인들이 있습니다. 이백, 두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를 많이 남기기도 하였고, 자, 그림에서도 보면은 산수화라던가 이 왕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구양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글씨를 대박 잘 썼대요. 그래서 구양순체라고 하는, 당시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폰트가 있었던 거지. 구양순체라고 하는 이런 글씨체가 얘기가 될 정도로 글씨를 굉장히 잘 썼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건 유학은 좀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여기는 번호를 따로 매겨보면 여기 이제 4번에 유학이라고 한번 보시면, 자, 유학에서는 얘들아, 한나라부터 훈고학이라고 하는 경전에 막 작구를 연구하고 글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연구하는 훈고학 얘기했었죠. 그 훈고학이 계속 이어져서 당나라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훈고학을 집대성, 자, 그때부터 정리가 되어 오던 훈고학을 마무리 짓고 완전하게 딱 완전판이라고 내놓은 거죠. 뭐 오경정의라고 하는 책이 편찬되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경정의가 편찬됩니다. 누가 편찬했냐?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때 오경정의라고 하는 훈고학을 집대성한 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오경정의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나중에 과거제의 교재 있죠. 과거 교재. 과거 공부하면 다들 약간 그 공무원 수험서처럼 오경정의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과거의 수험서, 교재? 뭐 교재라고 써도 좋고, 나는 이게 방금 말하다가 떠오른 표현. 과거제의 수험서, 공무원 수험서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책으로 이제 되었다. 그러니까 당나라까지는 훈고학이 유행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의 문화는 주변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발전에 여러 영향을 미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자, 유교, 율령, 불교. 보면 우리 한국사에서도 율령 체계가 들어온다, 율령을 반포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리고 유교도 막 이때 당나라 때 삼국시대잖아, 한창. 그 삼국시대에 보면 각 국가에 막 유교교육기관 만들고 막 이런 거 보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한창 삼국시대에 막 불교도 막 수용하고. 그래서 이게 뭐야?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체적인 공통 요소로서 한자를 쓰고 유교를 중시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불교라고 하는 게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공통 요소를 가지는 뭐라고 불러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언제?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의 문화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의 문화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밑에 예빈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손님이 왔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걸 이제 예빈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림입니다. 자, 예빈도인데, 당에서 외국 사절을 접대하는 기관, 국가기관 이름이 이제 홍려시래요. 뭐 몰라도 돼요. 자, 홍려시의 관원들이 서역이나 한반도에서 온 외국에서 온 사절단 있죠.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 모습들을 봤을 때 또 당이 활발하게 대외 관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대진사라고 하는 데서 발굴된 비석이라는데요. 자, 경교를 아까 뭐라 그랬지?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일파라고 할 수 있는 네스토리우스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대진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대진국. 그러니까 로마 네스토리우스교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국의 비석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도에는 일정 불변의 이름이 없고 성인의 일정 불변의 형체가 없다. 모두 자기 처지에 따라서 교리를 내세워서 민중들, 일반 백성들을 은밀하게 구원하고 있다. 대진국, 여기 써있죠? 로마의 덕이 높은 아라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라본이 멀리에서 경전과 성상, 예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상을 가지고 장안에 와서 바쳤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네스토리우스교 사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유행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대진사가 어디겠어요? 이게 당시에 네스토리우스교 어떤 사원이겠죠. 사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국제적으로 여러 종교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당나라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자, 시기 잘 잡으세요. 당은 멸망했고 어떤 혼란기? 5대 10국의 혼란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5대 10국을 또 정리하는 국가가 나타나겠죠.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는 거 시기 잘 잡아놓고, 자, 그럼 교과서 45페이지로 넘어가서 잠깐 여기 스스로 학습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잠깐만, 지금 교과서 보니까 그 전에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이라고 하는 파트 있죠. 자, 44페이지로 와보면,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한자, 유교, 율령, 불교, 이게 각 국가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각 국가에선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 놓으세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 꼭 읽으세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5페이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진부터 나오네. 진, 한,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어떤 시대였어? 사실 빠져 있긴 하지만 위진, 남, 북조 시대죠. 그 다음에 그걸 통일한 수, 그 다음에 다음으로 당. 당 뒤에는 어떤 시기? 5대 10국 시기가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진시황이 구현제 실시하고 여러 도로망, 그 다음에 뭐 막 여기 보면은 화폐 통일, 도량형 통일 이런 거 나오는데, 자, 보시면 진시황의 키워드로 여기선 또 뭐 잡아놓고 있어요? 뭐 잡아놓고 있어? 흉노를 밀어내고 뭘 건설했다? 만리장성을 건설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써보시고. 분석행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분석행. 이런 분석행위 때문에 나중에 연구하려고 보니까 경전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혼고학 이런 거 발전하는 거 아니야. 혼고학 같은 거. 그래서 이 혼고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여기 당나라 때 뭐 오경정이 같은 이런 것들이 편찬이 되는 거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한 고조에 보면 군현제와 봉건제를 처음에 같이 섞어서 실시하는 제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다가 결국에 무제 시기에 군현제로 정리가 되고요. 자,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유교를 통치 이념화 시킵니다. 그리고 대월지에 장건을 파견을 하죠. 왜? 흉노 같이 치자고. 그런데 실패하지만 장건이 갔다 왔던 길이 사막길이라고 하는 실크로드가 되면서 또 교역로가 개척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흉노를 토벌하는데 주변 국가들 막 고조선도 멸망시키잖아요. 한나라에서. 그다음에 막 베트남 지역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남월도 멸망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외 원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전매한다거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균수법과 평준법, 그 다음에 오수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찍어낸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시기에는 향거리 선제라고 하는 일종의 추천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자,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 안 써 있으니까. 이 호족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마구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결국에 어떤 세력이 되어간다. 문벌 귀족화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 문제 시기에, 수나라는 문제와 양제밖에 없어요. 문제와 양제밖에. 자, 수나라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을 하고 문제가 수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자, 남북조를 통일을 했고 중요했던 것 중에 뭐냐면 드디어 추천제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과거제가 시행이 됐었고,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같은 것들이 정비되고 율령체제가 정비가 되는데, 얘는 어디로 이어져서 당나라의 율령체제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제의 대우나 완성하고 막 고구려에 열심히 막 갖다 받고 막 이러다가 수나라 멸망하게 되죠. 자, 이게 대우나의 역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당나라 고조 이연이 세웠고요. 태종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중간에 고종 잠깐 얘기했었고 그리고 현종, 정관의 치, 개원의 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율령체제가 정비되는 걸 보시면 자 중앙은 삼성, 부는 몇 개? 6, 9였죠. 지방은 주연제. 그리고 균전제. 야 토지 줄 테니까 부병제. 군역하고 조용조 세금 내라 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여러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안, 사, 의, 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균전제에서 장원제, 사유제가 인정이 되고 부병제에서 모병제, 직업군인화되고요. 그런 다음에 세금, 조용조는 어떻게? 양세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낸다 세금,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빈부격차 인정한다고 했고요.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문화에서 국제적인 문화 이런 표현들 나왔고요. 외래 종교 많이 유행을 하고 막 당삼체 이런 것들 봤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귀족적인 문화도 발달해서 막 200두보 막 시 쓰고 막 왕유가 막 산수화 그리고 막 구양순 글씨 잘 쓰고 막 이런 것들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이 당나라의 이런 국제적인 여러 교류들을 통해서 한자, 유교, 율령, 불교라고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어 갔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싹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45페이지 밑에 보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라는 게 있는데 한쪽은 진시황의 뇌구조고요. 한쪽은 한무제의 뇌구조인데 여러분들 딱히 뇌구조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요. 밑에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써놔보세요. 두 황제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볼까? 진시황과 한무제 공통점 뭐야? 그죠? 뭐? 군현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공통점이죠. 하나만 더 꼽아보면 대외 원정을 또 활발하게 했었네요. 그리고 그 대외 원정을 활발하게 한 게 3번의 복선이죠. 3번. 두 황제의 대외 원정을 비교해서 써놔보세요. 진시황은 어떤 원정들을 했는지 한무제는 대외적으로 어떠한 원정들을 했는지 한번 비교해서 여기 3번에다가 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교과서 검사할 때 당연히 보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당나라 뒤에 5대 10국 시기에 혼란기를 정리한 송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